자, 역사 속 인물을 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는 피셜 그놈 37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선생님과 오창석 평론가, 송소미 아나운서 함께 하십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고려 말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네. 이제 조선 태동 직전까지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이방원도 등장을 할 거고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도 너무 재밌었고요. 자, 그 댓글에 송서미 씨의 무식함에 대해서 너무 그 질타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되게 소수여서 무시해도 될 만큼의 소수입니다. 오히려 딱 자극만 하고 자극해서 더 하고 싶게만 만들 정도의 수준? 네. 그거보다 좀 더 많으면 내가 조금 생각하거든. 조심할까? 근데 딱 나를 자극하고 끝날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송소미 아나운서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언젠가 한번 현장 직관 와서 무엇이 편집되는지를 보면 너네가 그러고도 과연 이 댓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정말 천인공노할 멘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송소미 보호하려고 잘라주는 거예요. 감사한 분들이에요. 네, 그 방금 저희가 이제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간단하게 저희가 간식을 먹었는데 우리 김재원 쌤한테 뭘 속삭이더라고. 김재원 쌤이 빵 터졌어요. 왜 뭐냐고 물어봤더니 송소미가 귓속말로 이성계랑 이방원이랑 친척 관계라고 물어봤다. 아니 혈연 관계예요. 아니 그것도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만약에 혈연 관계가 아닌데 제가 방송에서 혈연 관계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이제 혈연 관계 놀라실까 혈연 봐. 관계면 일단 돌림체를 썼겠지. 그거 저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혀 너무 다른 결의 이름이니까. 이 반계가 있거든. 이 반계. 아니 성계 반계. 아니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요 오프닝까지 듣고도 너네가 그런 댓글을 쓰면 너네는 정말 송소미를 망치려는 사람들이야. 정말 당신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많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참고로 수업 시간인데 이런 질문을 학생이 하면 저 그날 수업 안 해요. 아니 왜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네, 뭐 그렇다고요. 이게 역사 분야니까 역사학과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는 네, 없죠. 그럼요. 전공 학생이 혈연 관계인가 나가 이 새끼야. 나도 오늘은 수업 받아. 자기 쉬고 싶으니까. 이거 정치학과에 제가 특강을 가러 갔는데 정치학과 학생이 박정희랑 박근혜랑 혈연 관계. 그런 거는 이제 나가. 그 친구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넌 처음 먹을 가치가 없는 새끼. 나가. 저랑 가서 조잡고 반성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근데 뭐 이거 저희 와이프도 모를 수 있어서. 뭐 이런 거 쓰죠. 와이프를 그렇게 깎아내릴 필요 없을까요? 아니 왜 그 선생님 채널 보면 아내분한테 엄청 강의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드라마를 안 봤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드라마를 안 봤으면. 그리고 뭐 학창 시절에 역사에 관심이 없었으면 네네네네. 또 학창 시절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는 선생님이 또 좌우하거든. 맞아. 아, 역사쌤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때 역사쌤 재원쌤이었으면 저 지금 똑똑했을 텐데. 근데 그 얘기도 많아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역사를 배웠으면 두 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 재밌게 잘해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역사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놀 사람들은 놀았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역사 선생님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선생님들은 어쨌든 수능 그죠? 혹은 내신에 맞춰서 강의를 그러니까요. 하셔야 돼서 그런 거예요. 빨리 진도 빼야 되고. 그럼요. 일단 저희는 이제 틀리면 맞고 그랬죠. 저희 세대는. 맞아. 아, 연도 틀리면 맞고 순서 틀리면 맞고. 그리고 그때는 막 빨리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스토리를 굉장히 축약해 그렇죠,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안 풀어주니까. 근데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그래도 조선시대 왕 순서 외우기나 그럼요. 아, 맞아. 임진왜란 1592 이런 거는 사실 159 있을 수 없다. 뭐 159 안 잊어버리거든. 네네네네. 저희 때도 때리는 역사쌤들 몇몇 있었는데 출석부 들고 들어오면서 얘기해요. 오창석 1, 2, 3, 4 상경고급 예금, 뭐 상경고급 예문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연도 얘기하면 막 그냥 나와야 돼요. 뭐 지난주에 했는데 연도 던졌거나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던졌는데 답을 못한다. 그럼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연도를 묻진 않지만 뭐 어떤 그림이 나오고선 이걸 연도별로 배워라라고. 맞아. 근데 그걸 연도를 안 외우면 그걸 어떻게 푸냐고. 맞아.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가장 잔인한 문제죠. 그게 그렇죠. 연도별로 배열하라. 어. 네.
그래서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겠다고 그렇게 문제를 내면 결국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아니 뭐 기본적으로 수능이랑 내신에서 사지선다 오지선다라고 하는 건 암기 아니면 힘들어요. 근현대사 무조건 나옵니다. 연도 순서대로 배워라. 갑신정변, 가보경자, 그럼요. 이모군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거는 연도 안 하면 못 맞춥니다. 이거는. 맞아. 네. 아니 뭐 역사의 흐름을 쭉 이렇게 따라서 기억하면서 하면은 또 체계가 정립돼 있으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늘 있었죠. 역사 교육에 대한 아쉬움. 사실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현장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또 그냥 연구자들 입장에 또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필수 과목에서 빨리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수능 과목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 그럼 더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게 제가 현장에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음 편히.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느니 아예 없애는 게 낫다. 좀 그러니까 과목으로 자유롭게. 냅두, 예, 그냥 이렇게 다양한 역사적 어떤 그런 시선들과 어떤 시각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네. 과목으로서 그냥 역사가 강의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돼요. 아니 왜냐면 지금도 역사 과목의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 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국사가.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험 과목이니까 했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진짜 아예 놓지 않을까. 요즘 친구들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난 그 친구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 요즘 이제 경찰 시험에도 한국사가 있거든요. 네. 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뭘 안 하면 사실은 전혀 안 볼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럼 고정된 역사의 어떤 숫자만 아는. 네.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게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김 선생 말씀은 그 부분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미국이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나라들. 거리 인터뷰를 했어. 그래가지고 남북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미국 역사지만 시빌워라고 하죠. 네. 어디가 이겼죠, 홍수미 씨? 왜 갑자기 제가 타겟이죠? 미국 친구들 얘기해 주세요. 그래. 뭐 미국 역사 모를 수도 있지. 이거는 뭐. 아이언맨이 이겼어. 아이언맨이 이겼어. 네. 남북 전쟁. 그래서 어디가 이겼죠라고 물어보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미국도 그 역사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는 사람, 맞아요. 맞아.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막 대두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하고 좀 놀랐던 게 저는 다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대중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왔더니 나 빼고 다 어디서 공부를 해왔나 봐. 그럼요. 방송 준비해 오는 거죠. 아 진짜로? 우리는 성실한 사람. 너는 모르는데 방송 준비도 안 해놓은 거야. 아니 대본 미리 올려주는데 안 봐? 아니 제가 처음에 한 1, 2주는 대본을 막 공부해서 왔거든요. 근데 장원수 배가 야 너는 그거를 공부를 안 해야지 너의 캐릭터인데 이걸 또 공부하면 근데 무슨 문제는 소용이 있냐. 공부를 안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뭐 질문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필기는 엄청 하시더라고요. 필기는 엄청 많이 자 그럼 하시더라고요. 1, 2회차 때 송섬이가 했었던 발언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역사 무관심층 그런 사람들이 제 말에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 김강우. 복구는 유아인, 나이가 있는 복구는 김강우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유아인은 왜요? 사도 때문에 사도대자 때문에? 아니요 베테랑. 죄송합니다. 공부한 발언이었다고. 아 자신 있어요? 이랬습니다. 공부하고 와서 이랬습니다. 제가 못해도 한 4, 5일 전에는 제 원고를 올리는데 아, 원고 진짜 빨리 올렸어요. 맞아. 아니, 다들 읽어 오시면 이제 방송하기 편하니까. 아니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느낀 게 전에 그 우리 저 배상훈 교수님이 준비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학자들은 달라.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미루다가 하루 전날 막 있는데 다 미리미리 해놓으시더라고. 저희는 최대한 밀어야 방송이 잘 되거든요. 긴장감이 폭발할 때. 그죠? 그때 진짜 방송 능력이 진짜 초고도로 올라갑니다. 방송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신호 걸렸을 때 보는 내용들이 진짜 머리에 잘 들어요.
지금은 그만둔 KBS 시사본 방송 방송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렇죠. 김준일이나 뭐 다른 사람들 기자나 뭐 평론가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거의 그대로 복원합니다. KBS 현장에서 거의 그대로 복원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저녁에 방송할 때 내가 했던 말 까먹죠. 거의 뭐 타방송 모니터링 요원이거든요. 시사평론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라디오 단기 암기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대로 마치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누구 들은 얘기 할 때 내 얘기 척해요? 아니면은 아니죠. 애초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들었다는 걸 까먹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들어옵니다. 들었다는 거 자체를 까먹죠. 그렇죠. 내가 공부한 거니까. 이건 내 거야. 네. 쟤는 잠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게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건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해야 자신 있구나. 되는구나. 그리고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런 거는 출처를 밝힙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야 정치인인데? 나의 잘못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네. 많이 배워갑니다. 이게 방송 능력이라는 게 사실 그 시사 방송이나 정보 방송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얼마나 내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느냐가 사실 능력이에요. 네. 지금 방송 들어가가지고 작가가 준 대본 보고 처음 본 내용이야. 근데 자기가 원래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거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저건 진짜 능력이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생방 들어가기 바로 전에 내가 앵커랑 나랑 같이 나오는 변호사들한테 설명을 해준 사건을 한 5분 전에 난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내 얘기 그대로 합니다. 그 나는 본방 들어가면 바보. 왜 뺏겨요? 난 너무 당황해요. 이런 거 한두 번 아니고. 할 얘기가 정작 본인은 왜냐면 할 얘기가 나는 사건을 분석해서 되게 깊이 없는 전문가가 된 거야. 그렇죠. 남들 다 아는데. 하니까 했는데 얘들은 그 개념을 다 써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눈이 굉장히 나 보고한 사람 같아. 이게 방송의 논리입니다. 내가 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눈으로 욕해야죠. 야 상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끝나고 나서는 모두 쌩까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맞아. 내가 그래서 방송에 그 변호사 새끼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그 바로 전에 얘기한 걸 그대로 하니까. 야 그거는 진짜 근데 이게 속도가 아닌데. 방송의 능력이에요. 맞아. 그건 알아요.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방송 출연할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아침에 불러줘서 기분 좋게 나가잖아요. 오후쯤 되면 내 이야기가 맞아요. 모든 평론가 일반적인 얘기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론가들은 이제 저렇게 얘기해서 사례 제시를 하나 하잖아요. 그럼 그 사례를 검색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마치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것처럼. 죽여야 되는. 그리고 방송의 생리. 이제 뉴스 방송 같은 경우, 시사 방송이나 뉴스 방송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 타이틀롤이나 뭐 이렇게 나가거나 중간 광고 나갈 때 이제 다음 사안에 대해서 잠깐 그 사이에 막 얘기하거든. 뭐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막 찾아. 누가 조금 알아 그러면 야 네가 해라 그럼 이거 이거 막 정해주거든. 그 갑자기 속보 뜰 때 진짜. 그렇죠 그런 거야 뭐. 그러면 그건 시선 진짜- 있게 뭔가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정보가 없을 때가 있는데 누가 개소리하면 그게 정론이 돼요 거기서. 심지어 두산 미 대사 주한 미 대사 리퍼트 피습당했을 때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 잠깐 타이틀로 나가면서 안에서 스튜디오에서 막 얘기를 했대잖아. 근데 지훈 형이 이게 두산의 야구 투수인데 LG 팬의 왜 그런가 LG 팬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생방으로 나갔어요? 아니 그 중간 광고 나갈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보가 뜨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갈 뻔했어. 두산 투수 리포트가 LG 팬의 소행으로 피시땅으로 나갈 뻔했는데 직전에 이게 좀 정보가 나와가지고 맞아.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방송 스튜디오에서. 한 명의 가이드 잘못 잡으면 그냥 쭉 가요. 네, 그 하루 짧은 시간에 검색할 수가 없죠. 12시간 동안 엉뚱한 방송 정보가 나갔던 적도 많습니다. 맞아. 그래서 마지막 밤에는 이제 수정해지고 그러는데도 잘 안 돼. 저는 저번에 엄청 놀랐던 게 연합뉴스를 틀었는데 창석 오빠 코로나 전문가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물음표. 약간 별걸 전문까지 2번 걸렸는데. 별걸 다 2번이나 하는구나. 걸렸는데 전문까지 막. 근데 진짜 말을 잘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건 다 공부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그 정재훈 가천대 교수 페이스북을 외워서 갔는데 정재훈이 같은 전문가로 나왔다고. 그래서 먼저 다 해버렸대. 내가 다 얘기했어. 당한 거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제 의견이랑 거의 일치하신다고 나한테 방송에서. 너무 거의 일치하지 않죠. 완벽히 훌륭하시죠. 일치하죠. 그냥 당신의 말을 내가 얘기한 거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이런 카피라이터들이 결국 무조건 먼저 하거든. 그럼 먼저 하고 세련되게 뽑습니다. 헤드라인을 뽑아서 오거든요. 네. 자, 방송도 기술입니다. 네. 아주 뭐 재밌는 얘기 좀 해봤고요. 자, 흡입력의 최강자 블랙앤 데게커, 블랙앤 데커 코끼리코 청소기 광고입니다. 자, 무선 핸디 청소기 110년 정통의 브랜드 블랙앤 데커, 그 중에서도 코끼리코 청소기가 가장 유명한데요. 자, 이 코끼리코처럼 잘 휘어지는 자발 호수가 있어서 구석구석 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초경량 청소기로 가벼워서 여성분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작고 이동이 편리해서 차량에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핸디형과 서서도 사용 가능한 스틱형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블랙앤데커는 AS가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픽 서비스를 통해 전화로 접수하면 집으로 방문해서 회수해서 가고요. 수리 완료 시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초기 불량 제품도 홈픽으로 접수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가 있고요. 흡입력이 아주 강력한 블랙앤데커 청소기를 M장기획 고객님들께만 특별한 이벤트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청소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M장기획 청소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랙앤데커 코끼리코 청소기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작아. 맞아. 네, 휴대성이 뛰어나야 돼요. 네. 차량용 청소기. 이름은 뭐 블랙은 되게 커지만 실제 크기는 작습니다. 작고 가볍고. 네. 네. 휴대성이 너무 좋아요. 작고 가볍지만 흡입력은 뛰어난. 네. 마치 제 입과 같은 뛰어난 흡입력. 진짜 작네 입이. 네. 나보다 더 작냐 네가? 내가 입이 작아가지고 어머. 되는 거거든. 네, 저도 입이 그럼 이게 입인 척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야? 비웃는 거야 뭐야? 너도 거기 어깨 위에 달고 다니면서 머리인 척하잖아. 쓸모없는데. 아 너무 귀엽죠. 독하게 날라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저번 저 못 알아들었대요. 타격감이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지난주 방송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한테 선물 바로 보냈습니다. 네. 네, 매우 만족하시고요. 어쨌든 차량용 뭐 휴대용이기 때문에 작다고 성능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주 뛰어난 흡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구매하세요. 블랙앤데커 코끼리코 청소기 M장기획 청소기 M장기획만 쳐도 뒤에 청소기가 관련 검색으로 딱 뜹니다. 그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블랙앤데커 코끼리코 청소기였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청정 제주에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서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 높였습니다.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 구름 검색해 주세요. 가을 겨울철 제일 중요한 거 피부 관리하실 때 보습크림이란 얘기 예, 제가 누누이 드리지 않습니까? 네. 보습크림은 딴 거 다 안 해도 보습크림은 있어야 돼요. 맞아. 진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얼굴에 또 몸에도 트지만 얼굴도 트시는 분들 보습크림 이거 얼굴에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굉장히 순하게 부드럽게 또 흡수가 되기 맞아. 때문에 네. 얼굴이 좀 트신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나 목 주변 여기에 충분히 발라주시면 네. 훨씬 더 보습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분 크림이랑 보습 크림이랑 다른 거 아세요? 어떻게 달라요? 수분 크림은 진짜 수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분을 바르는 거고 보습 크림은 그 위에 보호막을 하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네. 그래서 보습 크림 꼭 발라줘야 돼요. 네. 자, 내 피부의 방어막 네. 마치 구름 같은 크림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환절기로 면역력 약해진 피부는 피부 밸런스 잃기가 아주 쉽습니다. 낙엽처럼 칙칙해진 내 피부가 걱정된다면 아이세라와 함께 시작하세요. 민감한 피부도 오케이입니다. 간편한 사용법과 확실한 효과로 인정받고 있는 프리미엄 수면팩은 고가의 원료인 피테라와 미네랄의 황금 비율로 피부결 개선은 물론 피부 컨디셔닝제가 57.84% 함유되어 있어서 확실한 보습 관리와 세럼
니아마이드 MP 성분이 약해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빙하 머드팩, 자기 전에 간편하게 수면팩, 매일매일 아이세라 클렌징 폼까지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 .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역사내 피셜 그놈의 영원한 친구, 든든한 지원군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네. 자, 요 3종 제품 이 삼형제가 네. 굳건하게 소노코스 아이세라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이 외에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거는 이 세 개에 집중하겠다. 주력 상품. 주력 상품. 왜냐면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좀 오히려 좀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마케팅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효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분산돼요, 있어요. 그리고. 분산되고. 근데 진짜 맛집 가면 메뉴가 많지 않잖아요. 단일 메뉴예요. 단일 메뉴. 네. 이 메뉴 많은 집 가가지고 거기서 이 맛집이라고 평가하기 쉽지 않거든. 맞아. 네. 근데 여기는 찐 맛집 딱 3개만. 피부 맛집 아니겠습니까? 네. 수면팩, 머드팩, 그리고 클렌징 폼. 네. 요거까지 그냥 쓰시면 너무너무 제 피부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면팩은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초강추입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가니까요. 네. 자, 이 고려 말 조선초 조선초.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이성계도 있지만 이성계의 아들인 이제 이방원이 등장하는 이야기. 자, 비밀이 풀렸죠? 네, 아들입니다. 네, 아들이고요. 아니 나와 나딘지 몰라요, 근데. 데려오네요? 아닙니다. 진짜 아들이고 다섯째 아들인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과전법이 되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조준이 1차 상소가 일단 거절이 되고요. 네. 그래서 조금 수정된 형태로 과전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2차 네. 상소를 올립니다. 토지계획에 관련된 상고. 네. 굉장히 혁명적. 그렇죠. 이거 자체로도 혁명적, 양보했지만 혁명적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과전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도에 한해서만 과전이라는 걸 준다. 그게 뭐냐면 수조권을 경기도만 놓고 네. 나머지 사전은 다 혁파한다. 어. 근데 이제 경기도는 그럼 왜 남기느냐? 어쨌든 현직 관료들한테는 이 사람이 그 관리로서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럼 경기도에 한해서 과전은 2대 이거를 그 상속은 안 된다. 이때도 경기도가 있었어요? 그럼요. 네, 경기라고 하는 건 서울의 근처라는 뜻이에요. 경기. 네네. 여러분 이래도 참아야 돼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네네네네네. 근기지방 네. 기 이렇게 네네네. 이건 쓰는 진짜 거. 모를 수 있지. 네, 서울의 근처를 경기도라고. 홍소미 아나운서 같으면 이제 바보기죠. 바보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 바보는 아니에요.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박이. 송박이. 오래전부터 경기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썼으니까. 대박이다. 전 제가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서울의 근처라서 경기도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헷갈릴 해가지고 수 있어요. 네. 네. 중요한 건 세습을 하지 못한다. 현직 관료들한테만 나눠주는 거다. 그걸 세습은 안 직전법이라고 된다. 하나요? 뭐라 그러지? 아 이거 이게 과전입니다. 이게 과전법입니다. 과전이죠. 이게 과전을 하는 건데 나머지 그러면은 원래 수조권을 갖고 있었던 전국의 토지들을 그 땅 문서를 싹 걷어와요.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때 과전법 퍼포먼스. 그래서 육령의 아리샤에서도 네, 그 나오죠. 막 태우고 네. 막 이성계가 막 추앙을 받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반대하는 신흥 유신들이 많아요. 일단 신흥 유신들의 가장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때 사실 신흥 유신이라고 하기에 나이가 조금 이미 있는데 네. 이색 선생이 있었고 권근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신흥 유신이 한 명 있어요. 쟤네 너무 과격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정몽주가 되는 거죠. 근데 정몽주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계속 그걸 떠요. 이성계한테 가서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계속 이제 뜨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사실 정도전은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제껴야 됩니다.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고 정몽주는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정도전이랑 지금 이성계가 너무 나가는데 조준이 올린 이 과전법 너무 과격한데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어요. 정몽주가 계속 태클을 걸기 시작을 하다가 그래서 서로 조금 티격태격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이성계는 정몽주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이전부터 끈끈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릴 수 없어요. 이게 자신의 장자방이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정몽주를 버리고 간다는 건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근데 이런 존경받는 어떤 학자나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 사회에 없어가지고 김재원 김재원 학자. 김재원 학자. 야 그럼 해줘야지. 아니죠. 배상훈이 한번 해줘야지. 몰라. 어이 김학사. 아니가 받고 싶어서 던지신 건데 지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시네. 정무적 감각이 안 되겠는데. 부족해요. 아이 이래가지고 책상 머리에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아까 전에 그 변호사들이랑 다를 게 뭐야. 아무튼 이제 못 쳐내요. 상징입니다, 상징. 이 성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상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쳐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단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쳐내지 않으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험난해요. 그렇죠. 고민을 엄청 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결핍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성계 결핍이 뭡니까? 학문. 학문을 대표하는 누굽니까? 정몽주. 본인을 할 수 있는 이 정몽주 쳐낸다는 게 얼마나 본인한테 불안하다는 개념이 있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은 정몽주로 대표되는 이런 어떤 학자 집단 이런 집단에 대한 지난번에 이성계가 책도 안 읽었을 거다 이러셨잖아요. 그건 이제 뭐 그냥 예를 들면 그런 뭐, 거예요. 자기는 무장이라고 하는 텐데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실은 정몽주 같은 집단인데 이걸 쳐낸다는 건 자신의 뿌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건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고려의 왕은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거죠. 곡양왕 자신이 세운. 네, 자신이 세운 사람이죠. 네. 이성계와 신흥 유신들이 앉혀놓은 바지 사장이죠. 그러니까요. 네, 바지 사장. 완전 힘이 없는 그냥 네네네. 이름뿐인 왕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하여튼 이 사람들을 제껴내지 못하면 한 발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 개혁이 팍 해가지고 과전법도 딱 했겠다. 포펌스까지 했겠다. 그럼 쫙쫙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브레이크가 탁탁탁 걸리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등장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 정한군 이방원. 네. 이때는 아직 정한군은 아니죠. 이때는 이제 이방원.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이성계에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건 이방원뿐입니다. 이 사람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방원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문과 급제.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려 시기 이 고려 말에 개성에 있는 권문 세족 집단이 아닌데 과거에 급제하는 공부를 거 해갖고 미친 거예요. 초수제입니다. 초수제. 그러니까 파락군 지금으로 파락군 아닌 저기 지방에서 서울대 간 거예요. 실제로 그 생각하면 돼요. 엄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얼마나 공부를 이게 이례적인 일이었냐면 이 이방원이 과거를 합격했을 때 이성계 부인이 그 개경을 향해서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처음이니까 이례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이성계 입장에서도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와, 우리 집안에서. 왜냐면은 그 이성계 위에 있는 형님들은 다 무장이에요. 다 무장입니다. 다 칼싸매는 사람들이고 활 쏘는데 이방원이 이걸 기반으로 사실은 고려의 개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원이 이렇게 공무원이 되면서 개경에 있는 공무원이 되면서 이방원이 그 역할도 해줘요. 이 사람이 다 연결을 해줍니다. 인맥이 되는 이성계한테. 거지. 유신들과의 인맥이 되는 거지. 아빠 이분 괜찮은 친구인데 좀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런 역할을 계속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과전법도 이제 됐겠다. 거의 다 왔어요. 본인 입장에서 탐나지 않았겠어요? 아빠가 왕이 되었으면 뭐냐? 자기는 왕사자가 되는 물론 형님들이 있지만 차이가 보더라도
제일 자기가 똑똑해. 네, 자기가 이거 쭉쭉 가다 보면은 성리학의 국가에서 성리학자가 내밖에 없는데 형님들은 무지하고 무식하고 왕 내가 이 다음에 왕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왜 자꾸 속도를 안 내지? 이 속도를 안 내는 게 조금 불안한 거죠. 네. 이 사람은 이때 아빠가 낙마 사고가 나면서 이성계가 네. 쓰러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도 이제 그 드라마에도 항상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진짜 네. 크게 다쳤어요. 진짜 크게 다친 이 상황에서 종몽주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네. 이 신흥 유신들 중에 급진파들을 다 유배 보내기 시작해요. 정몽주가. 종몽주가 중심이 돼서. 네.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까지 제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급하게 아빠를 개경으로 바로 옮겨놓은 다음에 네. 자기가 이제 이거를 좀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이름으로 종몽주를 집으로 부릅니다. 한번 보고 가라. 아빠 네. 한번 보고 가라. 그래서 아빠랑 종몽주가 독대를 하죠. 독대를 하는데 그래서 뭐 뻔하죠. 이제 아마 이성계는 꼬셨겠죠. 자, 네. 내가 왕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때는 무슨 말이 오고 갔을지는 내가 왕 하려고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지 않냐. 이거 좀 속도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종몽주는 이제 그래도 이건 욕심이지 않냐. 이것까지는 좀 아니다. 우리 속도 조절 좀 하자. 라고 하고 얘기하고 사실 이성계의 꼬심에 넘어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종몽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이방원이 다시 부르죠. 저 선생님이라고 아마 불렀겠죠. 선생님 저랑도 한마디 좀 얘기를 좀 나누시죠. 라고 하고 이제 둘이 독대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유명한 단심가와 하여가와 이제 단심가가 이제 여기서 그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네. 하여가는 뭐 아시죠, 서민 씨도? 네.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 떨리는 그 무엇이 있었지. 서태지. 야야야야야. 믿을 놈이 없어. 우리 갑자기 도움됐어. 죄송합니다. 이건 맞잖아. 이건 맞아요. 그 가사 그대로. 여기부터 한 명씩 눈빛을 봤는데. 이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런 이렇게 굉장히 이방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 잘 짓고 이거 있어요. 재능이 있는 거죠. 재능 네. 있어요. 이게 역사서에는 남아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이거 뒤에 그렇죠. 뒤에 네. 역사서에서 이제 붙여져서 이런 네. 이런 시를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음. 아마 이거 시를 읊었다기보다는 그렇죠. 뭐 마음을 아마- 떠봤겠죠. 네, 아마 대화. 그래서 이게 아마 육룡이 나르샤였나? 나오죠. 거기서는 대화체로 풀었을 거예요.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대화하는 게 맞겠죠, 사실. 네, 이제 대화를 이렇게 푸는 거죠. 아유, 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또 어떻고 저렇게 하면 좀 어때요? 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좀 저도 이게 나라 바뀌면 한 자리 줄 테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삽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걸 이런면 어떠하고 저런면 어떠하리. 그렇죠. 이게 멋있게 포장이게 된 거죠.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또 종몽주는 이제 역정을 냈겠죠. 네. 야, 씨,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내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단심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을 한 건데 그렇게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협상이 결렬된 거죠. 협상이 결렬이 되고 이제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지교에서 원래는 선지교인데 이제 성주교 주교로 된 걸로. 거기에서 이제 그 철퇴? 이방원의 가신이 가서 철퇴로 죽였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대나무가 자라서 선죽교잖아요. 맞아. 이건 또 알고 있네요. 근데 이거 개성이 열렸었던 적이 있어요. 역사 연구자들은 한 번씩 갔다 왔거든요. 네. 개성을. 이거는 그 박근혜 때도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 네.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저는 못 가봤고 선배들이 갔다 온 선배들이 네.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빨갛대요. 진짜로? 네, 그 빨간 그게 있대요. 근데 그거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후에 이제 피가 연출. 아니고 아니요 철분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런 근데 원래 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네네네. 설화들이 만들어지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제 빨갛게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철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랬었던 거고 피가 남아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죽고 정몽주가 죽으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온건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우두머리를 네. 잃어버리게 된 거다 보니 확실히 이게 세력이 죽게 되고 네.
이 다음에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래도 꼬시려고 합니다. 뭐 이색이든 여기 있는 많은 그 온건파들을 꼬시려고 하는데 많이 안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후에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네. 지방에서 자기 교육을 시키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림의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몽준은 죽게 되고 이성계가 과연 이방원의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도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었을 겁니다. 기특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 나도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저 새끼가 저렇게 정치적 교착을 풀어준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죽이는 것까지는 과연 이방원이 원했을까? 이방원이요. 네. 이성계가. 이성계가 원했을까가 항상 의문이고 네. 의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사료에는 네. 이방원을 이것 때문에 안 본다. 갈라지는 걸로 나와요. 네. 그리고 실제 그 드라마에서도 다, 네. 다. 그렇게 그리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정몽주라고 하는 성리학의 대거인을 죽였잖아요. 조선 내내 이방원이 개새끼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성계 태조를 분리하려고 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럼 이성계와 이방원을 같이 붙여버리면은 조선과 유학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방원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태조한테는 정통성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모르죠 사실은.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사극에 그게 나오죠. 어. 예.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이거를 이성계가 그 정도전에서도 머리 풀어헤치고 머리 풀어치고 막 집어 던져요 막. 막 이러면서 어. 그 집어 던졌을 수는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네. 땡큐 어.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어쨌든 이게 진척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그렇죠. 쟤를 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근데 자기 입으로 원래 그 뭐 그런 거잖아요. 차도 살인을 해야죠. 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원래 우두머리는. 못하죠. 네. 아유, 참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서 알아서 그렇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성계 가별초 집단이 이 사건을 기화로 정황군을 다시 보게 되는 과단성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저 정도의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하는 걸 판단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왜냐 다른 형제들은 다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바보들이거든. 뭐 여기서 하나만 결정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쫄보라고 볼 수. 아무도 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무장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근데 얘는 근데 문신이 근데 지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가별초 그 밑에 막녀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 이 판단을 왜 이방원만 했느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성계가 네. 중앙정계로 나오는 과정에서 저 변방에서 네. 중앙정계로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 활용했었던 게 뭐냐면 이 위화도 회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왕족들과 결혼을 해요. 그렇죠. 자기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요. 이방원은 거기에 안 엮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도 있네요. 네, 고려와의 인연을 끊기 너무 이 사람이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고리가 유일하게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자 책봉을 할 때도 네. 적장자가 아닌 사람을 시키잖아요. 막내를 시키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네. 이방우는 맞이였었던 이방우는 다 그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 고려 왕실이랑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네. 그리고 경처였었던 참고로 이성계는 부인이 둘인데 현처와 경처로 네. 나뉘거든요. 네. 한씨하고 현처와 경처의 뜻은 뭐예요? 경처와 그 향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고향에 있는 부인이랑 일본의 사업가 애들이 우리나라 현지처 같은 그런 식으로. 근데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극단적인 개경에 그런데, 있는 와이프와 개경에 있는 고향에 있는 와이프.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관료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그 지방에 있는 근거지에 있는 처가 있고 서울에 있는 처. 두 개 다. 여러모로 참 고려는 이런 부분에 있으면 좋았어. 고려는 일부 1처제는 아니에요. 그 원칙을 지켰던 그렇죠.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근데 다 처라고 하죠. 네. 첩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네네. 이쪽도 처, 이쪽도 처에. 그게 이게 다른 겁니다. 엄청 달라요. 조선은 왜냐면 그런 게 없어요. 조선은 성략이니까. 처는 무조건 한 명. 하나지. 네. 위계가 확실한. 그렇지. 네. 뚜렷하게. 근데 고려는 처가 둘 정도는 그래서 왕건은 왕비가 여러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도 개경에 있을 때의 처가 따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향초. 고향에 있는 처가 있는데 한씨가 있다. 그 한씨는 그 이방원을 비롯한 어머니. 5명의 아들 낳은 네. 사람이에요. 이분은 조선 건국 이전에 돌아가십니다. 1년 전. 이미 이 정몽주를 죽일 때 3년상 하고 있을 때예요. 그다음에 경처가 따로 있죠. 네. 이번에 그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는 네. 최근에 나왔어요 또. 네, 드라마. 네. 드라마 거기서는 누가 했더라? 까먹었다.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나왔었던 그 네. 여자분 누구죠? 예지원 씨요? 아 예지원 씨가 예지원 씨가 하죠. 역할을 하는데 24살 차예요. 이건 굉장히 네. 어린 처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 처 밑에 있었던 둘 중에 이 경처의 밑에 낳은 아들 둘 중에 첫째는 또 고려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게 깨끗한 애가 방석이 막내였던 거죠. 그래서 애한테 이제 주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도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거를 유일하게 이방원이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고려와의 연결성이 가장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정몽주도 제끼고 왕을 아예 나라를 바꾸자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기 네. 적합한 인물이었던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 외국인 감독 데려오는 이유가 맞죠. 학연이나 지연으로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이 와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니까 똑같죠. 네. 외국인 감독 데려오잖아요. 네. 연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네. 고려와 연이 없는. 네. 그래서 1392년에 네. 조선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원래 뭐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일단 네. 명나라에 가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돼. 이건 그냥 그때 네. 당시 시스템입니다. 네.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겨. 아까 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명나라 황제가 도라이라서 네. 도라이예요. 미친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원장? 허락을 잘 안 해줘요. 네. 계속 괴롭히죠. 괴롭혀요. 니네가 뭐 나라 바뀐 건 알겠는데 일단 아직 허락 뭐 끝까지 내가 허락한 건 아니고 근데 뭐 니들이 뭐 나라 바뀌었다니까 일단 알아내 듣겠어.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명나라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허락이라기보다는 허락이라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 인정. 오케이 우리 국제 관계를 맺을 니네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로 해줄게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이런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 이름도 사실 안 바꿨어요. 조선으로. 나라 이름은 여전히 고려입니다. 네. 나라 이름이 그대로 고려였는데 이상하죠. 왕은 바뀌었는데 나라 네. 이름이 고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 그 해적에서 보면 이제 그 나오죠. 옥새가 그거 계속 인정 안 하고 옥새를 줘야 인정을 하는 건데 옥새를 안 줘서 그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받아오는 옥새를 고래가 집어삼키는 그렇죠, 내용의 해적인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허락을 만다 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맡으러 이제 보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2개로 네. 보내죠. 여기 사실 여기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조선으로 이미 정했었어요. 네. 정했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새끼가 또라이라 네. 우리 나라 이름 정했으니까 이걸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주원장은 그 기분 나빠할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더 보내고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쫄렸겠어요. 이름이 우리는 이미 조선으로 정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한 후보로 뭐로 하지? 그래서 이성계 고향으로 해버려요. 활용 2개를 보냅니다. 누가 봐도 하나가 훅 떨어지게. 나라 이름 활용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걸로 그냥 이 보내요. 방식을 예전에 저랑 오창석 씨가 이제 미르미디어 방송 출연하면서 주제 선정할 때 이동영 사장한테 저희가 제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주제는 있어. 이미 거기에 따른 자료 준비도 다 돼 있어. 페이크 하나를 넣죠. 완전 떨어지는 걸로. 다양하게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봐도 존나 떨어지는 걸 보내거든요. 가끔 그게 안 맞으면 다시 준비해. 가끔 반대로 채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그걸 받아 듣고 주원장이 조선 니네 원래 고조선 그거 보고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원래 있었던 나라 이름이 그렇게 조선이니까? 조선이 되니까 그래 그럼 조선으로 해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이름이 조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이 된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도 섰고 내가 이 전주이씨 출신의 이성계가 왕이 됐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뭐예요? 지금의 감성으로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형태갈만 좀 다른 것 같아. 그 정상 국가로 인정을 못 받는 맞습니다. 외교
외교 상대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정상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기 네. 때문에 그 정상 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무력 항쟁도 핵도 한번 쏴봤다가 또 국제사회에 나왔다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정상 국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도발을 그런 하는 개념이랑 거죠. 비슷하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유엔 가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안 하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명나라는 거의 유엔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네. 이게 뭐 지금처럼 위아더 월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중화 이렇게 질서였으니까. 네. 네. 이 주로 관계를 맺는 나라는 이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였고 그 동아시아의 중심.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그쪽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되고 이제 네. 간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방원한테 기분 나쁜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일단 하나는 공신 책봉에 왕자들이 다 제거가 돼요. 공신 목록에서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신 책봉을 안 해, 공신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왕자.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정도전과 신흥 유신들 입장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네. 왕실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략적 어떤 그런 질서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왕자들한테 실권이 가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왕자들은 각자의 사병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네 공신책병도 다 해주고 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고 거기에 조금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정도전과 신흥 유신들이 생각하는 성략주 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과의 그런 생각 차이도 여기서 좀 등장을 하는 거죠.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존재. 그렇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밀본 네. 밀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그 뿌리 깊은 나무의 뿌리가 그거예요. 이 나라의 뿌리는 이 성략자들이고 이 성리학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재상이 되어야 하고 이 재상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누가 똑똑한지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교체가 가능하고. 네. 근데 왕의 아들들은 고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애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너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운영과 이 나라의 뿌리는 이 성리학자들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재상이 나라 운영을 책임지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방원은 뭐 누구는 정도전과 이방원의 생각이 너무 달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방원도 성리학자입니다. 네. 그렇죠. 고려에서 몇 안 가는 성리학자예요. 진짜 똑똑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다 부정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욕심을 좀 낸 거죠. 네. 자, 배운 건 배운 거고. 네, 그렇죠. 내 욕심은 내 욕심이지. 권력은 권력인 거고. 네. 네. 도덕 선생님이다 도덕적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싶은데 네. 정도전과 신흥유신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아빠를 자꾸 꼬시는 거예요. 자꾸 꼬셔서 이 왕자들의 권력을 하나하나씩 뺏기 시작하면서 네. 그다음 특히 이방원을 조심하죠. 왜? 총몽주를 죽이고 네. 옷까지 왔는데 저는 또라이 새끼 뭐 건드리면 좆된다. 저는 그래서 유한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약간 사페 같은 꼭지 돌면 확 네. 아, 그 유한 씨는 어떻게 그런 연기를 했을까요? 참 성격이 안 맞을 텐데. 네. 대단한 연기자예요. 에소드 연기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랑 이제- 성격이 완전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이방원은 과거에도 붙고 저기 어떤 신하들 사이에 명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때쯤에 가별초를 많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성계로부터 네. 500호 정도 상당한 군사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정도전 쪽이나 이런 데 볼 때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상태로는 500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최정의 500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빠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요. 아들을. 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명나라의 사신으로 이전에 갔던 사람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명나라가 이걸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서로 신흥국이에요. 한쪽은 중심국가, 이 중화질서의 네. 중심국가고 한쪽은 그냥 네. 조선이라는 나라였지만 둘 다 신흥국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외교에서의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사신을 보내면 자꾸 괴롭혔어요. 이상한 트집 같은 거 잡고. 네. 곤장 때리고. 네, 막 그랬거든요. 주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조선의 사신으로 명나라에 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일단은 사라지잖아요. 시야에서 네. 중앙 정계에서. 네. 근데 갑자기 명나라에서 기분 나쁘다는 핑계로 네. 왕자를 보내라고 시켜요. 세자를 보내라고. 네. 세자를 보내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제 세자라기보다 왕자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나 이성계도 생각을 했겠죠. 그 상황에서 이방원을 선택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죽이려고 그냥 어떤 기운을 뺏으려고 보낸다라고 이제 보시는 네.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생각을 해보면 왕자들 중에 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이게 돼야지.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원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나마 머리 있는 아들이 네밖에 없으니까. 과거 급제도 혼자 네, 그럼요.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실제 사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너밖에 없다. 명나라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광석이는요? 어리죠. 너무 어리죠. 어리잖아요. 너무 어렸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방원도 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제가 가서 그러면 잘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명나라에서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돌아오죠. 극진한 대우를 받아갖고 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병헌이 같은 건 거기 명나라 조야라고 할 수 있죠. 조야의 많은 또 우호 세력들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좀 주요한 부분도 있죠. 나중에 명나라의 황제가 되는 그 주체를 만나고 오기도 하고 실제로 외교 관계를 굉장히 잘 맺어놓고 와요. 네. 근데 문제는 명나라는 지금 조선에 꼴보기 싫은 놈이 한 명 더 있어요. 정도전? 정도전. 뭐냐면 얘가 자꾸 명나라 쪽에서 기분 나빠할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군사훈련을 해요. 요동 치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요동 정벌. 이게 아까 말했었던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로 요동을 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로 알아요. 요동 치지도 않을 거라는 거 알고 거기 가서 점령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기싸움이에요. 왜냐 서로 신생국이고 서로 간의 외교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로 할 때 네. 정도전 같은 경우는 좀 세게 가자는 거였고 이제 이방원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설득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유 형님 국가 우리가 알죠. 내려가가지고 제가 잘 부탁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 지금 계속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짜증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정도전이 선빵을 치게 되는 게 뭐냐면 왕자들의 사병을 협파하는 거를 툭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왕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정치를 못하게 막은 것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야, 내가 그나마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사병을 가져간다고?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다른 왕자들은 사병을 다 줘요. 다른 왕자들은 사병을 다 줍니다. 근데 이방원은 주려고 하다가 네. 누가 이걸 말리냐면 와이프가 말립니다. 이 와이프 대단한 와이프입니다. 경처가 아니요, 이방원의 이방원의 와이프가. 세종의 엄마죠. 네네네네. 그 유명한. 이방원 민씨. 네. 아니야 민씨 아닌데. 맞아요. 민씨 맞다. 민씨. 민무구. 네, 민무구 그 민씨. 영민씨. 네. 예. 이 민씨가 말려요. 주면은 우리 작살납니다. 그리고 왕자들의 사병을 협파하자 그랬으니까 이 사병을 민씨 가문네 집으로 숨겨놔요. 똑똑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거 관리를 누구한테 시키냐면 자기의 그 남자 형제들한테 시켜. 민무질이라는 처남들한테.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 처남들이 생명은인입니다.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숨겨놨다가 그냥 뭐냐면 노비 정도로 그냥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성계가 쓰러져요. 이건 정말 그냥 네. 몸이 아파서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왕자들이 다 어떻게 그 보필을 하러 이제 쫙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빠 아프니까 싹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방원만 들어갔다가 집으로 옵니다.
이게 기회다. 아빠가 쓰러졌다. 요거 기회다. 그 다음에 해필이면 그때 이 정도전이랑 그 남은이라고 같이 네. 이제 그 패거리들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야 이거 아빠는 쓰러졌겠다. 그 다음에 정도전이랑 우리 제끼려고 했었던 애들이 술 먹고 있어. 파티 중이에요. 고주망태. 근데 와이프가 우리 사병 집단은 숨겨놨었어. 오케이 콜. 다 데리고 와. 지금이다. 짓고 그래서 딱 와가지고 그 술자리를 급습을 하죠. 술자리를 급습을 쿠데타가 하고, 일어난 거예요. 네, 쿠데타가 왕자의 일어난 난. 겁니다. 네, 네. 그게 1차 왕자의 날. 네, 그게 이제 1차 왕자의 난이죠. 그래서 그 남은의 그 기록으로는 남은의 집이 첩에 아마 그 집에. 집에서 네.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죽이게 되는 건데 기록이 좀 나뉩니다. 왕조 실록에는 네. 정도전이 굉장히 비굴하게 한 번만 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은 덤덤하게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캐릭터상 정도전의 캐릭터상 비굴하게 죽었을 그렇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둘을 합쳐볼 수도 있겠죠. 말은 근엄하게 당당하게 하면서 행동은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 무릎 꿇고. 그래서 아무튼 남은과 정도전을 죽이고 세자였던 방석이까지 네. 그날 이 사료에는 그날 죽였다고 안 돼 있는데 네. 아마 그날 그냥 그죠? 죽였을 거예요. 죽였을 걸로 충분히 보여지는 게 아. 있고요. 죽이게 되고 이제 본인은 한 발 물러서죠. 네. 그리고 적장자가 하는 게 맞다. 네. 원래 당연히 성략족 같이 해서 적장자가 가야지라고 하면서 근데 이때 당시에 진짜 큰 형이었었던 이방원은 죽었고요. 술 먹고 술병 걸렸고 죽었거든요. 첫째 아들. 네. 죽었고 둘째를 앉히는 게 그 정종. 정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이 논리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맞아요. 왜냐? 일단 이성계가 인정한 그러니까 그 왕비는 네. 경처예요. 왜냐? 강비. 왕이 되기 전에 네. 첫째 그 고향에 있었던 처는 죽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실 왕비는 둘째 처였던 그 경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첫째 애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방원과 원래 엄마 밑에 있었던 아들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엄마가 왕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은 순번상으로 우리 엄마가 1등인데 그럼요. 순번상 1번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서로. 서로 누구를 이걸로 할 거냐는. 서로의 논리를 갖고 이제 싸우는 거지. 네네네. 서로 논리를 갖고 싸운 거지만 뭐 이방원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네, 그렇게 돼버린 거고 그래서 싹 한 번에 정리한 거예요. 싹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형이 정종이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왕세자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네. 근데 동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딱 어느 편에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경종의 네. 동생이었었던 영조가 왕세제가 되잖아요. 네. 또 마찬가지잖아요. 종조가 있어요. 네. 이방원은 동생이에요. 네. 왕세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왕세자를 합니다. 밑으로 동생 밑으로 들어간다. 형한테 양자로. 네. 원래는 왕세 제가 맞는 표현인데. 그렇죠. 지금 왕이 자기 형이니까.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거를 이제 막 싸워요. 서로 관료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신료들이. 야. 왕세 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왜 제로 하시죠? 아니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개족보가 나오니까 네. 싸울 수 있죠. 네. 네. 아니 상복 몇 년 입느냐 갖고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상복 네. 몇 년 입는가 갖고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 표현 하나가 중요하지. 중요하죠. 근데 정종이 거기에 갑자기 팍 박수를 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아 동생한테 쫄았구나. 힘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종은 욕심이 없어요. 왕의 욕심이 없습니다. 왕의 큰 욕심이 없었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간 딸이라는 걸 본인도 알죠. 그리고 왕의 제목이 본인의 동생이라는 것도 이미 압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버틴 게 봐야 네. 목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아. 뭐 그럴 가능성도 있었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네. 이방원이 미쳐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럼 왕세자 해. 근데 그거 이게 시켜주고.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죠. 네. 계속. 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왕위를 선의하는 형식을 띠고 정종이 이제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태종이 되는 거죠. 근데 좀 희한하지 않아요? 아빠가 뭐 하고 있었을지? 아빠가 개빡치는 거죠. 그렇죠. 빡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네. 일단 아파서 그랬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그런 걸 보면 왜냐면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네, 그렇죠? 손을 쓰지 못해요. 아빠가 손을 쓰지 못하고 종종이 아들 왕으로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웃깁니다. 상황이었잖아요. 종종일 때는 네. 태조가. 근데 이제 태종이 왕이 됐으면 왕을 했었던 사람이 조선에 3명이 있는 거예요. 태상황, 상황. 그래서 태상왕이 돼요. 태상왕. 어. 태상왕이 있고 네. 정종은 왕이 물려준 다음에 사냥하러 다니고 그냥 네. 풍류를 즐기면서 그냥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었었던 사람이 3명이 있는 겁니다. 진짜 왕인 태종, 네. 위에 형이었었던 정종. 그 정종이 이제 상왕이 돼 있고 그 아빠 네. 태상왕. 그래서 다 같이 살아요. 네. 삶의 만족도는 정종이 제일 높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얼마나 어. 행복했겠어요. 왕도 한번 해봤고 네. 뭐 이제 왕했다가 이제 상황인데 네. 자기 동생이 이제는 건드릴 일도 없어. 왕 동생이 왕 됐으니까. 그리고 편하게 사냥이나 하면서 그냥.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그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 한번 2차 왕자의 난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기 형을 이제 제끼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왕에 그러니까. 오르는 걸 방한. 봤잖아요, 정종은. 봤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굳이 아유 됐다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그냥 너 해. 자기 죽일까봐 마음 졸일 일도 없고. 그럼요. 예. 왜냐면 선의했으니까. 나 그냥 사냥하면서 다닐게. 예. 그 다음에 이 2차 왕자의 난을 겪을 때는 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방원 자체도. 왜냐면 이건 동복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동복형을 내가 이걸 제껴 말아 이랬대 그걸 꼬시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아까 말했던 와이프였던 민씨입니다. 갑옷을 입혀줘요. 야 도관년.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와이프 없었으면 왕 못했죠. 이방원도 없었네. 네, 왕 못됐죠. 왕 못됐습니다. 그 사병 협파할 때 서민가 와이프였으면 잘됐다 밥도 많이 먹어 고민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잘됐다 막 이러면서. 조심히 가세요. 배웅은 잘해줄 것 같아요. 밥 엄청 먹고. 근데 이제 동복형이라 갑옷을 입혀줘 그 진압을 하는데 이방간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 전에 이제 이복 동생은 죽여버렸었는데 이 이방간은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네. 태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빠가 이 꼴은 지금 아빠가 이방석을 이성계가 이방석을 진짜 좋아했어요. 자기가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정말 막내 아들이 그 늙은 나이에 얻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걸 그죠. 이게 얼마나 사실 이게 아무리 큰 정치인으로 자기가 왕이 된 거물급 인사라도 자녀들끼리 이렇게 하는 가족사는 못 이겨요. 네. 멘탈 다 날아갔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같이 살다가 참고로 이때는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을 때는 개경? 한양입니다. 한양. 한양이고 정종이 왕이 된 다음에는 1차 왕자의 난의 어떤 그런 여파 때문에 개경으로 다시 옮겼을 때 이때 같이 살다가 그냥 태종은 그 이성계는 저 함흥으로 가버리죠. 네. 너랑은 내가 홀드 보기 싫다. 못 산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성략 국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성략자예요. 네. 근데 아빠랑 척진 왕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 나라 태조인데. 네. 이 사람을 끌어안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근본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보냅니다. 그게 한뭉차사죠. 그렇죠. 근데 다 죽여버려요. 그게 오면 죽이고 오면 죽이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한뭉차사가 되는 거죠. 네, 뭐 그때 이제 할아버지 활도 존나 잘 쏘는데 그렇죠. 멀리서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한 거지. 그래, 그때는 아마 저 옮겼나요? 경복궁으로 옮겼나요? 아니죠. 태종으로 된 다음에 다시 옮기죠. 맞죠. 근데 경복궁을 안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요 얘기도 잠깐 할까요? 요 누가 안 들어간 거랑 비슷하죠? 그 얘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셨구나.
또 말립니다. 입술 또 말려야지. 말아야지. 아, 네, 태종 이방원도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인간들이랑 비교하는 거는 이 역사적인 모욕입니다. 아, 우리가 그러니까 네, 모욕이에요. 아니, 근데 사륙을 많이 하긴 했으나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 얘기했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받들여서 기틀을 잡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오해죠. 아 그래요? 왜냐 이방원은 사실 사륙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킬방원이라는 별명이 사실은 어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그려진 거예요? 왜냐면 형제들을 장석이를 죽였으니까. 죽였기. 너무 역사에 굵직한 사람들만 죽였어요. 정몽주, 정도전, 아들 그런 사람들만 죽이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의 이미지가 되게 뭔가 악마같이. 악마같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뒤에 외척 죽이는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네. 그냥 이건 사실 뭐 사람 죽이는 건데 숫자를 놓고 비교하는 건 좀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치중되긴 아깝다라고 해야 되죠. 평가를. 그런 뜻이잖아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나 막 이런 애들이 죽인 숫자에 비하면 막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킬방원이라는 이름처럼 이방원은 정적을 죽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연산군은 무고한 사람도 네. 죽인 거기 때문에 빅샷 킬방원 그렇지 정도로 않은 하겠습니다. 거죠. 네네네. 아무튼 근데 이때 이제 계속적으로 했는데 근데 말년에는 결국에는 이성계도 화야의 손을 받아줘요. 용의 눈물에서 이제 그 무학 대사를 보내서 이제 함흥 자살을 끝내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오케이 알겠다라고 하다가 화해하고 한 2년인가 그렇죠. 지나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아까 이성계는? 이성계는 이제 돌아가시죠. 아까 그 이야기 아까 나왔었던 그걸 얘기를 드리면 한양으로 천도를 할 때 사실 다들 반대를 했어요. 거대한 토목공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왕 이성계만이 조금 적극적으로 했었고 정도전도 말렸습니다. 네. 정도전도 이걸 옮기는 거는 말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옮기게 되죠. 근데 네. 여러 후보지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하륜입니다. 하륜. 이광기 그렇죠. 씨가 이제 그렇죠. 저 뭐냐 정도전에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다면 네. 이방원에게는 하륜이 있습니다. 아,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륜도. 소신 하륜입니다. 그치 그 대사의 하륜. 하륜도 과거 급제해가지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항상 한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간택했구나. 관상을 잘 봤다고 전해져요. 하륜이? 네. 근데 이방원을 보고 이미 정한군일 때부터 왕이 될 상이다. 네.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죠. 책사로.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약간 지지율 1%대 책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원이 왕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음. 시절부터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옮길 거면은 어디로 옮길 거냐라는 놓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뭐 계룡, 그다음에 이 서울 안에서도 지금 그 한양짜리냐 아니면 무학이냐 뭐 어디로 해야 되냐 말이 많아요. 근데 이때 하륜이 무학을 주장하죠. 근데 지금의 경복궁 자리를 주장한 게 이제 정도전. 정도전. 근데 그때는 정도전이 이제 약간 그 실세다 보니까 정도전의 이 얘기대로 이제 경복궁에다가 그걸 짓고 이제 들어오는데 일창자인환이 경복궁에서 벌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종이 이제 그거를 보고 너 못 살겠는데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경으로 갔다가 네. 다시 태종이 왔을 때는 아무래도 태종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빠와 형. 새 집에서 시작하고 네, 싶구나. 아빠와 형 때는 잠깐 그냥 그거고 내가 진짜 아마 태종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정몽주를 죽이고 나 고려를 만들었는데. 끝장냈고 거쳐가는 달이었을 뿐 조선의 시작은 나부터예요. 어. 오케이 그럼 다시 내려가자라고 해가지고 내려가서 근데 그런 거죠. 뉴타운. 내려가려고 했는데 거기로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경복궁으로 가기 쉽진 않아. 아예 새로운 데를 만들고 싶었겠지. 네, 아빠의 어떤 그런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있었겠지. 네 거기에다가 정적이었었던 정도전이 주장해서 만든 정도원종이 이름을 지었고 경복. 네. 광화문도 정도전이 하고 다 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거의. 서울이 그 시스템 거의 자체를 다. 도시 계획 자체를 정도전이 다 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시 계획을 한 거는 태종입니다. 도시 전체를 만든 건 태종이고요. 경복궁을 설계한 디자인한 건 사람을 그렇지. 이제 정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 이름 다 짓고. 네네네. 그게 다 성략적 흥인 지문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지은 그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정도전의 냄새가 여기는 내가 못 들어간다라고 해서 새롭게 짓는 곳이 이제 창덕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덕궁에서 올해
태종이 집무를 하셨고 네. 네. 자, 이 타이밍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서민 씨는 그렇게 필기하시면 나중에 가서 봐요? 뭐 쓰시고 계셨던 거예요? 정종은 개경, 태종은 창덕. 요거를 요거만 모아가놓고 책을 만드는 거야. 서미의 낙서라고 해서. 아니 근데 저렇게 저는 송서미 씨가 역사책 쓰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맞아요. 이거 나 연맥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아, 진짜로? 너가 실제로 이게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다면은 그 책은 정말 맞아요. 의미가 있지 저도 않나? 그렇게 생각해. 어. 서민 아니야. 서미의 약서. 저희 엄마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이 방송을 가끔 보세요. 네. 거기 사람들 다 똑똑하더라. 그래서 우리 딸도 똑똑해서 거기서 글을 많이 적는다고. 그래서 그거 다 그냥 어딨니? 이랬어요. 거기다 두고 오는데. 낙서를 좀 모으라. 왜 적는 거야 도대체? 뭐야? 진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진짜 맞아요. 이 예. 프로그램의 가치가 훨씬 더 맞아요. 왜 높아지지. 적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기 민망해서 적는 거야? 아니 뭔가 적으면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 기분. 꼭 이제 강의할 때도 그래요. 강의할 때 굉장히 여주에 적는데 놓고 가. 자 이어서 바로 가죠. 네. 어디까지 했죠? 상덕궁까지. 창덕궁으로 창덕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다음에는 이제 피해 숙청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태종은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네. 업적을 굉장히 많이 남겨 조선의 기틀을 닦죠. 기틀을 닦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은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 기반 하에서 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갑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이 판단이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잘 했어요. 이 피해 숙청이라고 하는 이 과정도 이것이 만약 없었다면은 조선에 이 나라 생긴 지 지금 이제 3, 40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때 태종의 피해 숙청이 없었다면 네. 아마 좀 세종 때의 어떤 그런 올바르게 가는 그런 안정적인 기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고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했죠. 네. 그들을 숙청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좀 배제시키고 이 조선만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그 사람들은 걸려거리는 게 맞았죠. 그거를 태종은 선택을 한 거고. 네. 근데 태종이 유독 신경 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척인데요. 이거는 아마 학습된 결과일 거로 보통 봐요. 그게 뭐냐면 아빠의 경처였던 강비. 예, 그 사람이 이 입김을 불어 넣어서 그 세자 책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외척의 힘으로 이렇게 좀 틀어졌다라고 하는 학습된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조선 왕실이라고 하는 이 왕실은 이 전주희 씨와 이 영민씨. 신료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나라인데 여기에 갑자기 툭 튀어온 외척들 언제나 외척들이 들어올 텐데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척들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와이프가 그냥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민씨 집안에.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 2차 왕자에 난데 이미. 민씨 여성분들이 무서운가 봐. 그렇죠. 그 민씨가 저 고종까지 내려오는 민씨가. 개국부터 패국까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개국부터 배국까지. 이 민씨는 이후로도 엄청난 집안이고. 그렇죠. 이후로도 엄청난 집안이고. 근데 아무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네. 하나 걸리게 되는 게 마찬가지 세자입니다. 세자. 세자가 그 유명한 양령이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외탁이라고 하나 해야 되나? 그쪽에서 키우게 되는 게 많습니다. 예. 양령이 이 민씨 가문에서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민씨 가문에서 컸고 이 민무구 민무질이라는 이 민씨 네. 아 그 처남들. 네, 처남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청난 그 어깨 뽕이 들어가서 엄청난 짓들을 하고 다니기도 근데 해요. 자기들도 일종의 공신이잖아요. 공을 많이 세웠잖아요. 또 오, 그것도. 다, 그러니까 1차 왕자인한테 그렇죠. 이미 사병 숨겨놨다가 그거 칠 때 다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공이 있다고 생각을 지분이 했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분이 거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욕심들을 내는 게 이제 태종 눈에 보였던 거죠. 저거 봐라. 근데 이제 사료에 나와 있기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이 얘기를 했을까 진짜 했을까는 좀 의심이 되는데 왕자가 너무 많은 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왕세자 말고 똑똑한 왕자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자 빼놓고 나머지 왕자들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오해를 살 수 있을 자기가 만한 통제할 수 있는 왕자 빼곤 죽이는. 네네네. 근데 이제 양령은 이전부터 자기랑 이제 친숙한 관계였기도 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태종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되게 아꼈어요. 아들들 되게 아끼기도 했었고 선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선 넘은 발언.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됐다는 걸 약간 애둘러 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죠. 여러 가지 새끼들이 감정이 속으로 들었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 민씨들을 잡아다가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또 쳐요. 그다음에 양령 양령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는데 양령은 실제로 개차반입니다. 이게 흔히 하는 오해들 중에 일부러 개차반인 척했다라는 네, 얘기가 많죠. 세종한테 양의를 물려주려고 하는 개소리고요. 아주 이 사람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주 개차반입니다. 실제 아주 쓰레기 같은. 여색을 엄청 밝히는. 여색을 엄청 밝히는. 양령. 양령으로 태어났어야 돼. 용의 논문에서는 박상민이 씨가. 그런가요? 장군의 아들 박상민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캐스팅 참 잘했네요. 청바지에 어여쁜 아씨가 알고 보긴 그 아들 이박상민인 줄 알았는데. 장군의 아들 박상민은 캐스팅 잘했어요. 네. 근데 이 하나 여색을 너무 밝히고 막 이랬는데 십몇 년을 세자로 둬요. 근데도 이게 태종은 조선 왕실 중에 왕 했었던 사람 중에 자녀랑 비가 제일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성종이 28인가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29 자녀가. 세종이 25. 네. 그 정도 하여튼 굉장히 많이 네.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양력을 굉장히 아꼈어요. 굉장히 아껴서 실수를 할 때마다 꾸짖지만 계속 감싸줍니다. 그래도 우리 장자 이렇게 아끼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는 게 바로 그 어리 사건이라고. 네. 기생 어리. 기생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고위 관료의 네, 첩이었다라는 첩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 한양 바닥에 소문이 나. 너무 이쁜 애가 있다. 기가 막힌 애가 있다. 어리라는. 나어리. 그래서 이 양령이 구경을 가겠다. 너무 이쁘니까.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세자니까 뭐 엄청 미행을 많이.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너무 이쁜 거죠. 사깁니다. 여자친구가 돼요. 근데 막 이게 계속 막아요. 태종이. 천한 신분의 여자랑 어울린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거기서 양령이 따지죠. 아빠는 부인이 열댓 명인데 나는 왜? 나도 첩 좀 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래서 막 뒷골을 잡는 거예요, 진짜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어리를 임신시키면서 그다음에 이게 막 가둬놔요. 네, 어리둥절했겠네. 나 그거 나올 줄 알았어. 불안했어. 꼭 이래. 자기가 먼저 치든가. 이거 먼저 쳤어야죠. 그 전문가들한테도 자기 얘기 다 해줘. 나중에 가서 얘기하는 거 뭔 소용이야. 다 뺏겨. 이제 이게 가둬놓거든요, 이방원이. 근데 막 담 넘어가고 그래요. 그 정도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혈기왕성하네. 네, 막 근데 그걸 중간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장인어른이에요. 희한하죠. 누구의 장인어른? 이 태종이? 아니요. 양령의 양령 이한로라고. 이한로. 네. 장인어른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양령의 그 부인 집안을 고를 때 일부러 진짜 한미한 집안을 골라요. 그냥 외척을 배척하려고. 그래서 이 김한로는 진짜
진짜 겉절이 같은 애였는데 이게 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왕의 사돈이 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세자한테 막 다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지 딸을 사위였는데도 사위였지만 납작 기는구나 해서 채용사 역할까지 해주는구나. 그렇죠. 장인어른이. 야 이상한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사람을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불륜을 주선하는 거죠. 불륜을 장인이 주선하는 거죠. 자기 딸이랑 결혼한 남자애를. 그래서 이 집안도 착사를 냅니다. 이 양령을 폐세자를 시키면서 이 집안도 이제 작사. 이 집안 작살 내야 되겠네. 장인은 이 개판이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사를 내는 집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그 폭군의 이미지가 조금 생기는 건데 마지막 청송심씨라고 네. 충령.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세종. 네. 세종의 외가를 처가. 네. 처가를 작사를 내는. 왜냐면 이제 이때는 그 왕이 둘이에요. 네. 이 육령이 나르샤인가 거기서 이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세종을 왕을 시키고요. 네. 세종한테 왕위를 주고 자기는 상왕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왕이 둘이에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왕이 둘인 상황에서 영모 사건을 또 엮어야죠. 한 집안 박살내기에 가장 좋은.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세종이 어떻게 보면 성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싹다 측면도 정리를 있잖아요. 싹다 가지치기를 정리해주니까. 해줬다. 네. 어떻게 보면. 태종이 군사권을 가지고 네. 싹 다 정리를 해준 거죠. 이때 이제 태종이 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병권 자체를 넘기지는 않았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병조 판서가 군 보고를 세종한테 올립니다. 이걸 트집을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작사를 내요 태종이. 근데 그 과정에서 시몬이라고 네.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장인어른이에요. 세종의 세종의 장인, 장인어른. 세종. 이 세종의 장인어른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하는 거지. 딱 찍어놓고. 그래서 결국은 불죠. 그래 시몬이 했다 이 개새끼들아. 그래 딱 잡히고 시몬과 이 시몬 집안을 작사를 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아들의 외척 그 처가까지도 작사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 들어와 있는 외척 처가들을 싸그리 정리를 한 상태에서 본인은 죽고 세종한테 이제 왕권을 다 물려주면서 이제 네.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왕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줬구나. 판때기를 깔아주고 갔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종에 대한 평가는 갈려요 많이. 잔인한 피해 어떤 그렇죠. 군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합니다.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은 세종을 만든 거다. 세종을 만든 거다. 네, 이 기반을 닦은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번에 KBS 드라마 네. 거기에서 주상욱 씨가 이방원 역할을 했거든요. 태종 이방원에서. 네. 거기서 죽기 전에 왕 세종의 멱살을 딱 잡고 그 얘기를 하죠. 나의 가장 큰 업적은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이 될 것이야. 뭐 이러면서 오, 멋있다. 근데 뭐 뭐 흉내내신 거죠? 골랐어 지금. 오늘 멘트 몇 개 해가지고 약간 골랐어 지금. 아니, 쿠사리를 이런 식으로 아니 좋았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종이 네. 이외 길이길이 남을 성군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초석을 태종이 확실히 만들어줬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일 수도 있어, 그죠? 그렇죠. 뭐 아니 뭐 이건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자기는 결국 계속 손에 피 묻히다 간 거 아니야. 진짜 굵직한 사람들은 다 제끼면서 나라를 만들고 초석을 닦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나라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았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똑똑했으니까요. 실제로 정말 똑똑한 지금 사람이. 내 생에서 그냥 내가 왕 노릇하면서 그냥 띵가띵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쳐낼 건 쳐내고 내 아들 세종부터는 좀 제대로 된 나라로서 조선이 좀 바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진 않았을 것 같아. 그다음 정무적 판단도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죠. 훌륭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죽였는데 정무적 아무튼. 판단이 그냥 뛰어났다. 네. 우리는 이방원을 영민했다. 무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입니다.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이자 문인이자 성리학자였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